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일을 준비하시며 많이들 듣는다고 하시던데 전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곳 사연을 들어요. 이어폰을 끼고 이곳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푸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속 시원한 복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 몸도 가벼워질 것 같이 시원하고 감동적인 사연에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고는 하죠. 항상 이곳 사연을 들으며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저도 제 사연이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희 집은 정말 이상한 집안이었습니다. 좀처럼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죠. 모두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 빈둥거리다가 엄마에게 목돈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죠. 엄마에게도 물어봤지만 잘 모르는 건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어쨌거나 이상한 아버지로 인해 엄마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이가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저는 장녀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은 동네는 작고 일자리도 별로 없어 어린 제가 일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농장에서 일을 거들어 달라는 알바 자리가 생겼지만 수시로 있던 일은 아니었죠. 제가 할 만한 일자리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 식당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제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을 텐데 저 때는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어요. 우선 돈을 벌어 엄마를 돕고 동생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게 된 식당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주정도 받아줘야 했고 설거지와 홀서빙, 청소까지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돈도 받으면서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먹으며 제 입을 덜 수도 있었고 가끔은 남은 음식을 싸가져가 엄마와 동생들에게 줄 수가 있어서 힘든 일도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죠. 그 일을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가게 사장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인 아이였는데 아예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전혀 얼굴을 모르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 3년 동안 가게를 찾아오지도 않던 애가 주말이면 가게를 돕겠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 곁을 맴돌면서 의미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전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생활과 알바 그리고 동생들 돌보는 시간만 하더라도 하루가 부족했으니 연애에는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가게 사장님께서도 목격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창룡이가 좋다고 하든? 네? 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전 학교 생활에 동생들까지 봐줘야 하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너 혹시나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괜히 우리 아들 꼬시지 말라고. 내가 너 우리 아들 꼬시라고 여기서 일 시키는 줄 알아? 너 일하는 동안 내가 지켜볼 테니 행동 조심해. 알았어? 고백한 것은 아들이고 난 거절을 했는데 왜 나보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했죠. 그런데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사장님 말이 맞는 척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근처에 있는 큰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가게 사장님 아들이었던 창룡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야 아는 얼굴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보통의 반가움을 표시하게 되었죠. 그런데 창룡이는 저를 굉장히 반가워했고 아직도 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이전처럼 뱅뱅 돌아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전과 똑같았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자 창룡이는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마음 붙일 곳이 없었으니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별 마음 없이 수락하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 저와 창룡이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부쩍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2년 넘게 꾸준히 저에게 마음이 있는 창룡이를 보며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는 사장님이었던 창룡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얼굴도 아는 사이고 괜히 나중에 들키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연애를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게 된 거죠. 당연히 창룡이 어머님께서는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가정 형편 때문인지 가게에서 일할 때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저도 이전부터 사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상관일까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태도에는 개의치 않아 하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애를 하며 조심을 못한 탓에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된 거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찾아가 어머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계속 내쉬셨습니다.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요.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실 수도 없으셨죠. 뱃속의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남편은 결혼 후 저와 아들 명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머님께서 하시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가게 장사가 잘 안되기 시작한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경쟁 가게가 없어 가게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때쯤 다른 가게가 생기며 손님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몇십 년 전 장사 스타일 그대로 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가게가 맛으로나 분위기로나 새로 생긴 가게보다 못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이 어머님을 도와 가게를 일으키려고 하기는커녕 딴 마음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자기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도시 나가서 가게를 차릴까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어머님 가게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그럴 생각 있으면 어머님 옆에서 일 배우면서 당신이 가게 바꿔나갈 생각이나 해. 이 동네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손님들 가지고 그릇 싸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봤자 여기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 분명 더 잘 될 거야.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장사가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장사한다고 해도 당신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선은 어머님 옆에서 좀 배워. 그리고 장사를 하든 가게를 물려받든 그때 되어서 하라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결국 시모가 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했다시피 전 남편이 좀 더 어머님의 가게에서 남아있기를 바랬어요.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할 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남편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방일이든 운영이든 미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헛바람을 넣어서 가게를 차리게 만든 거라고 몰아갔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말이죠. 창룡이는 같이 안 왔어? 아시잖아요. 그 사람 지금 가게 준비한다고 바쁜 거요. 걔 진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가게 일이라고는 서빙이랑 카운터만 보내가 무슨 가게를 하겠다고? 그러게 너는 왜 가만히 있는 애 헛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난리통을 만들어 놓은 거니? 제가요? 어머님, 저 그 얘기 장사해보라고 입도 뻥긋한 적 없어요. 되려 제가 말렸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진득하게 다 배우고 나오던가 아니면 가게 물려받으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그이가 장사하겠다고 전난리 치는 거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해. 우리 창룡이가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걔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애가 달라졌어. 그러면 뭐 때문에 변했을 것 같니? 바뀐 거라고는 네가 옆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했든 간에 헛바람을 넣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하여튼 며느리를 잘 둬야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는 건데 그건 그렇고
창영이 걔는 정말 어쩌려고. 아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모는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를 시키려다 끝내는 포기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누가 헛바람을 넣던 안 넣었던 간에 중요한 건 앞으로 남편의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독립해 나와 가게를 차리는 것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아들을 쫓아다니며 밑반찬부터 음식 레시피까지 전부 손수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가게도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비를 들여 주방용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싹 다 해주었죠. 그렇게 하게 된 남편의 장사는 처음에는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었어요. 오픈빨이라는 거였죠.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가게 내부에 이벤트도 있고 사람들 역시 호기심이 있으니 무조건 2주 또는 한 달 동안 손님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맛있고 괜찮은 집으로 인정을 받으면 오픈 직전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손님들이 찾아주시죠. 그런데 맛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관심도 떨어져 나가고요. 남편의 가게가 딱 그랬습니다. 한번 드시고 간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으셨죠. 그 이유를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하던 가게 레시피를 그대로 했거든요. 시모 가게보다 경쟁해야 할 가게들은 많고 레시피도 예전 그대로의 레시피이니 사람들에게 전혀 인상 깊지 않았습니다. 가게 영업을 하기 직전까지 제가 남편을 말리며 메뉴 개발 좀 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안전 제일이고 익숙한 맛이 최고라며 고집을 피웠죠. 자기도 시모 밑에서 일할 때는 맛이 구닥다리라며 낮잡아 이야기했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남는 시간에 새로 레시피 개발도 하고 고칠 점도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불러들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다른 데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요리는 잘할 줄도 모르면서 음식 메뉴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간판은 닭도리탕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감자탕을 팔고 있는 겁니다. 닭에 관련된 음식은 없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다는 게 닭육수로 감자탕을 한다고 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음식점 일이라면 남편보다 경험이 몇 배는 많은 제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제 말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날들이 몇 개월이 흘러갔고 남편은 집에다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가게를 나가 음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방은 자기가 맡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니 뭘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제가 아이를 키우며 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란 생활비를 직접 벌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더 속 터지는 일이 뭔가 하면 시모에게는 남편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제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창룡이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멀리 있으면 네가 옆에서 창룡이를 잘 도와주고 있어야지. 뭘 하고 있었냐고? 저도 말했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근데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요? 저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 명훈이 돌보면서 부업하는 건 아세요? 그이가 가져다 주는 돈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애를 들쳐고 일하고 있다고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보고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제 말 좀 들으라고 해주세요. 예, 내가 언제 너보고 우리 아들한테 명령하라고 했어. 우리 아들 보자라고 했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아내 여자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리지. 내가 이래서 널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들이기 싫었던 건데 하필 명훈이가 생겨서. 아휴, 처갓집이라도 제대로 된 집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무슨 도움이라도 받지.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만 계속 퍼다주고 있으니. 화가 나는데 친정집이 시집 올 때도 남편 가게 차릴 때도 해준 게 없었으니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더 말을 붙였다가는 괜히 더 소란만 커질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가게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는 전기값이 더 들어간다며 그냥 폐업을 해버린 거죠. 이런 사실을 2달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져다 주던 생활비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기게 되니 제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가게를 찾아가서 알게 되었죠.
폐업을 했으면 폐업을 했다고 말을 해야지 왜 숨겼냐고 묻는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곤 부끄러운 가장이 되어서 그렇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 더는 뭐라고 타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예민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남편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사람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당신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빚은 어떻게 할 거고 나랑 명훈이는 어떡하라고. 사업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고 장사 접었으면 이제 다른 살 길 찾아봐야지. 이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있을 거냐고. 내가 하면 뭘 하겠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지. 내가 뭘 하잖아? 그럼 또 빚만 쌓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러면 다시 어머니 밑으로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엄마한테 무슨 염치가 있어서가. 가서 그 돈 다 날리고 가게 망했다고 해? 빚 갚아달라고? 여보, 나도 힘들어. 나 조금만 쉴게. 나 지금 뭐든 못하겠다고. 그럼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이 집도 날려먹고 명훈이랑 길바닥에 나 앉을까? 됐어. 그렇게 무서우면 집에서 명훈이나 잘 돌봐.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가게 열쇠나 내놔.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빈 가게 돌리며 월세만 밀려갈 바에는 나물이라도 뜯어와 그곳에서 파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나무는 판다는 건 아니었고 저도 남의 밑에 산 일이었지만 장사 경험이 제법 되었으니 직접 장사를 해보기로 한 거죠. 준비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할 장소와 장비가 갖춰졌으니 사업자만 있으면 되었죠. 보건소와 구청을 들락거리며 최대한 빨리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저는 여러 가게에서 배웠던 레시피에 저만의 아이디어를 넣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큰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딱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에다가 월세와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돈, 이 정도만 바랬죠. 이것도 사실 목표를 높게 잡은 거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며 투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픈빨이 지난 상황에서도 손님들께서 계속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었는데 장사가 또 언제 안 될지 모르니 직원을 고용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건 처음이었던 남편은 운전성실을 이루고 있는 가게를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어느새 두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명훈이를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며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두 사람은 가게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은 월세도 내야 했고 갚아나가야 하는 빚도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과 시댁의 가게 일이 바빠 아이를 맡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에게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꼬투리만 생겨도 저를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시모에게 남편 가게는 폐업을 하고 내 가게는 문전성시라는 말을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자신의 아들보다 잘 나가는 며느리를 이번에 또 뭐라고 부를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나마나 남편 귀를 죽인다는 식의 말을 할 게 뻔했으니까 말이죠. 또 남편 귀 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하곤 있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주눅이 든 채로 있었거든요. 시모 앞에서만이라도 귀가 산다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제 가게인 걸 숨기고 남편이 운영하는 걸로 시모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제 앞에서 으스대기 바빴고요. 내가 뭐라고 했니? 우리 창용이가 날 닮아서 음식에 소질이 있다니까? 하기야 태어나고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따지고 보면 영재교육을 배운 거나 다름없는데 나는 사람들이 네 음식을 알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가게 상호명은 왜 바꿨어? 엄마가 큰돈 들여서 지어온 건데. 그냥 이름이 너무 옛날식이라서 젊은 손님들도 좀 받으려면 좀 영하게 지어야 할 것 같았거든. 어머, 너는 머리도 좋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확실히 나 같은 옛날 사람보다는 네가 100배는 낫다.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얘 나래야, 너는 네 남편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거 맞지? 애까지 맡기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서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너 내일부터는 우리 창영이 뭐 먹였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앞으로 매일매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도 같이 일하는데 가게에서 장사한 음식 먹거나 시켜 먹는 거지. 챙기긴 뭘 챙겨.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한다고. 아유, 우리 아들 자기 마누라 챙기는 것 좀 봐. 고생은 네가 다 하면서 마누라 챙기기는. 엄마가 서운해지려고 한다. 알겠어, 그만할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게. 엄마가 장사해봐서 알잖니. 장사라는 게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고 한 거였으니까요. 저를 들들 볶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자기 아들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시모는 저에게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제가 하는 가게를 아들 장사라고 굳게 믿고 지내게 되었죠. 이후 가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장사가 잘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만든 빚도 당장 갚을 수 있었지만 이번 일로 반성도 하고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한 번에 제가 갚아주지 않고 월급을 주며 남편이 갚아 나가도록 했죠. 그렇게 가게 일도 잘 되고 가정에서도 큰 잡음이 없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평생 일만 해오시며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과 집안 생활비를 댄다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여 당장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돈을 버느라 여유가 없어 고생한 엄마에게 그럴듯한 선물 한번 해준 적 없었으니 처음으로 여유가 생겨 비싼 선물을 해드리게 되었죠. 평소 남편이 저 몰래 시모에게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게만 비싼 선물을 해드리고 입을 싹 닫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지. 시모에게도 친정엄마 선물의 값은 아니었지만 제법 금액이 나가는 선물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내 남편의 어머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제가 해외여행 보내드린 걸 시모가 알게 된 겁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할 노릇이었죠. 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를 찾아와 성수를 내었다는 게 중요했었던 거죠. 솔직히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한들 전 당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자식 노릇 했던 것 뿐이니까요. 그것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었죠. 지금까지 자기 아들이 챙겨준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이 키우고 남편이 주지 않는 생활비 버느라 지금까지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는 데 쓰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설령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옆에서 본 시모라면 할 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제 앞에서 목소리 높여 화를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 네 친정어머니께 유럽여행 보내줬더라? 그것도 아주 길게? 너희 어머니께는 그런 선물을 해놓고 나한테는 겨우 목걸이, 귀걸이 세트 하나니? 그것도 몇백 몇천도 아니고 몇십짜리를? 예, 너네 친정어머니 챙기는 건 나도 좋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 너도 양심이 참 없다. 어떻게 우리 창영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네 친정어머니 해외여행하는데 다 쓴다니? 그럴 거면 공평하게 하던가. 나는 겨우 이게 뭐야 이게. 저에게 따지고 묻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남편에게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말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친정어머니께 한 번도 선물해드린 적이 없어요. 선물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것들 뿐이라고요. 편지 몇 자, 입에 들어가는 게 몇 개,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그 얘기 지금까지 선물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 돈 다 합치면 저희 친정어머니 여행 보내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겨우 이번 한 번 선물해드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뻔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면서요. 창영씨가 어머님 댁에서 일할 때도 또 가게하고 장사 안 될 때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가 애 키우면서 일한 건 기억 못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 여행 보내드린 돈 그 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내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 정도면 시모도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 주머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꺼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벗어났죠. 시모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전부 아들의 노력으로 생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네 돈이야? 우리 창용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네 주머니로 들어가면 네 돈이 되는 거야? 너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데? 뭘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애 좀 키우다가 네 남편이 부르면 가서 일 거두는 것 빼고는 뭘 하는데? 결국 그 돈 우리 아들이 가게 성공시키지 못했으면 없는 돈 아니야? 너 내가 별것 아닌 걸로 이런다 싶을 텐데 내가 앞으로가 걱정되어서 초장에 잡으려고 하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들 옆에 척하고 달라붙어서 돈을 야금야금 빼먹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만 봐도 그렇잖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내 아들 돈으로 기생하니까 좋지. 얼마나 편하겠어. 하는 거라곤 별것도 없는데. 자기 주머니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척 돈을 척척 넣을 수 있으니 너 우리 아들이 버는 돈 신경 쓸 생각하지 말아라. 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돈 창룡씨와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큰 돈이 어디서나. 됐고, 우리 아들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주머니에 돈 챙기고 싶으면 예전처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급받아 챙겨라. 당장 내일부터 나와. 내가 창룡이한테는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한다 말해놓고 돈도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한 만큼 챙겨준다고 할 테니 더는 너한테 챙겨주지 말라고 할 거야.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사업 망에 백수가 된 줄도 모르고 저보고 남편에게 기생하고 있다니.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기생을 한다고 그러세요?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드님에게 기생을 한다고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해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유럽 여행이 아니라 세계 여행 시켜드렸어요. 그것도 12번도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가게 제가 읽어낸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해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음식점이라고요. 근데 누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쌓고 누가 기생을 하고 있어요. 더 큰 실수 하시기 전에 그만 말씀하시고 방금한 말씀 사과하세요.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왜 네 가게야? 우리 아들 가게지. 우리 착한 아들 네 손바닥 위에 있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그 가게도 네 거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돈이 네 돈이니까 네 엄마한테도 써도 된다는 말이지? 인연이 정말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자요. 여기 내 통장 보면 알겠어요? 그 가게 내 이름 내 사업자로 낸 가게라고요. 당신 아들이 한 거라곤. 돈 끌어다가 가게 폭삭 망하게 한 거랑 나한테 자기가 빌린 가게 자리 넘겨준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내가 아드님한테 기생하는 거예요? 야, 너 그 통장 안에 있는 돈 당장 우리 아들 통장에 넣지 못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너 따위가 가시려고 들어. 이제 내가 일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 더는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을 거다. 여시 같은 니가 우리 아들 홀리는 꼴 더는 못 보고 있겠다고. 내 사업자로 낸 가게라고 말해도 통장에 내 가게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금액을 보고도 시모는 믿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쥐고 흔들어서 남편 가게에서 번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모 때문에 기가 차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신이 나서는 과거 이야기까지 끌고 오며 저희 친정집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 말이 없나 보지? 그러게 어디서 내 눈을 속이려고 들어. 내가 너 우리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딱 봐도 얼굴에 욕심이 많거나 사람 배신하는 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다 집안 형편이 그런데 동료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 내가 언젠간 돈 문제로 네가 큰일 나게 할 줄 알았다. 그래, 너 그 돈들 다 가져다 너네 친정집에 퍼주려고 했니? 우리 아들 부려먹어서 너네 집 노예처럼 쓰려고 했어? 네가 이러는 거 너희 친정엄마도 알고 있는 거야? 혹시 너네 가족들과 계획해서 우리 아들에게 붙은 건 아니겠지? 만에 하나 정말 그런 거라면 나 너네 집 절대 가만히 안 둔다. 이 기생충 같은 것들. 시모가 하는 그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와 시모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짓고 있었고 시몬은 저희 친정 이야기를 들먹이며 짜증을 내고 있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어떤 문제이건 남편 입장에서는 제 눈에 거슬릴 이유가 없었으니 곧바로 시모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리며 바보같이 일만 하고 돈은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진정하라는 아들을 붙잡고 대려 정신을 차리라며 절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여긴 왜 와? 안 그래도 가게 일로 우리 두 사람 피곤한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오해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나가자. 이 사람 내일도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야 된다고. 아유,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네가 이러니까 네 마누라가 널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아니야. 이게 착해 빠져가지고 지가 무슨 꼴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얘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유럽여행 보내준 건 알고 있어? 그게 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지도 알고? 그거 다 네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쓰는 거 아니야. 집불 한 것도 없는 년이 그래놓고 나한테는 이거 겨우 이탈 선물이나 하고 앉아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 당해야 되는 거니? 거기다 얘가 방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 가게 보고 자기 거라고 하더라. 자기 가게고 자기가 번 돈이래. 너 순진하게 네 마누라 믿다가 당한 거야. 저게 겁도 없이 내 앞에서 자기 가게라고 할 정도면 너를 얼마나 우습게 본다는 소리냐고. 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빈털털이 되어가지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너는 진심으로 네 마누라 좋아하는지 몰라도 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시모를 말리지 못한 남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나 우리 친정이나 파렴치하고 못돼먹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자기가 하는 말에 기세가 오른 시모는 더 심한 말을 하려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이 시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앞으로 나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런 말을 계속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창용아, 모르다니. 내가 뭘 몰라. 너야말로 지금 자네한테 속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배려해줬던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이 사람 거 맞아. 이 사람이 내가 빌린 장소에서 새로 가게 시작한 거야. 내 거는 진작에 폐업했어. 그 가게에 이 사람이 보여준 돈 전부 이 사람 거라고. 뭐? 네가 왜 망해? 쟤는 왜 성공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누구 아들인데. 가게 하는데 누가 아들인 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엄마 가게는 잘 되기라도 해? 엄마 레시피 그대로 하니까 망한 거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가게에 내가 해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성공시킨 가게에 내가 발만 담그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왜 네 가게라고 나한테 설명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 같은 일 없잖아. 이 사람이 나랑 엄마를 생각해준 거지. 엄마가 나한테 하도 극성이니까 내 면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사람을 들쑤셔. 엄마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온 것도 많으면서 우선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이 사람 내 빚까지 갚아주고 있단 말이야. 뭐? 빚까지? 아들이 털어놓은 사실에 시몬은 적지 않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덥지도 않는 실내 온도에 땀까지 흘리고 얼굴도 새빨갛게 변하면서 연신 제 눈치만 보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사과를 하려는지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보기만 하자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시모가 말을 걸어왔죠. 내가 뭘 많이 오해한 것 같구나. 말 실수도 많이 해버렸고 우리 나래가 고생이 많았겠네. 창용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수습하느라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항상 널 많이 믿는 건 알지? 솔직히 우리 창용이가 어디 변변한 구석이 있어야지. 항상 불안한데 네가 옆에 있어줘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 근데 내가 말하다 버릇된 게 있어서 그만. 너한테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미안하다. 내가 속이 좁아서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따지려 들다 보니 그만. 아휴, 내가 많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만 화풀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집까지 막말이라는 막말은 다 해놓고서 아들 빈털터리로 빚만 잔뜩 가진 채 이혼난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래야. 근데 아까는 내가 좀 오버해서 말한 거였어. 다 빈말이었다고. 내가 너 우리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눈에 알아봤었다니까. 뭘 해도 성공할 거라는 걸. 네가 우리 가게 오자마자 일을 얼마나 잘했니. 그때 주방 언니들이 너 칭찬하고 난리였잖아. 어린 나이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싹싹하고 집안에 보탬된다고. 그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내가 널 안 좋아할 수 있겠니? 그런데 내가 입장이 시어머니다 보니까 너에게 좀 못되게 굴었던 것 뿐이야. 이번에도 비슷한 거고. 오늘은 솔직히 내가 오해를 할 만도 하잖니.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차이나는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 기도 잠을 겸 서운하다고 따져도 볼 겸 했던 건데 사정을 다 알게 되니까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줘야 했던 거였네. 미안하다. 내가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마. 그리고 사돈댁에 내가 한 말은 잘못했어. 전부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네가 나를 용서해다오.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니 이번 기회에 심의 버릇이라도 단단히 고쳐주자 싶었습니다. 이혼을 가지고 겁을 주기로 했죠.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몰랐다 용서해달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더 큰 실수하기 전에 사과하고 끝내라고. 근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 기생? 기생충? 누가 기생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내 말을 죽어라 듣지도 않고 돈만 까먹고 내가 애 키우고 생활비까지 다 벌고 있는데 기생? 두 눈이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 뭐하고 있을지 보시라고요. 내가 당신 아들 빚 좀 갚아주려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 피 같은 돈을 왜 거기다 써? 길바닥에 자선 사업을 해도 고맙다 이야기를 들을 판에 왜 욕 들어먹고 기생충 같다는 말 들으면서 남편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그만합시다. 그만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으니 당신 지금까지 까먹은 돈 벌어온 돈 정확히 계산해놔. 나도 우리 명언이 키움값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활비로 번 돈 당신 빚 갚는 데 들어간 돈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아주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그리고 내가 준 선물 돌려주세요. 이제 남남인데 정산할 거 다 하고 가야죠.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과 시모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저자세로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 체면은 차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무릎까지 꿇은 시모는 제 치마를 잡고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오늘 우리 창용이는 잘못을 안 했잖니. 전부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야. 앞으로 네가 네 눈앞에 뜨지 말라고 하면 사라져주고 팔싹 끼어서 다니라고 하면 끼어서 다니마.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렴. 명훈이는 어쩌려고. 저 어린 게 아빠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게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검사받고 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일 엄마가 들쑤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리야, 내가 앞으로 엄마가 너나 장모님께 허튼 소리 못하도록 책임질게.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나 요즘에 정신 차렸잖아. 당신이 하러 가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군말 없이 다 하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나 당신 아직 많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는 별 문제 없었잖아. 두 사람 모두 애걸복걸하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시모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장사를 한 지 오래되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목소리 높여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시모의 모습까지 보게 되니 이쯤 하면 이번 일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혔겠다 싶었죠.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때부터 화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시모에게 약속을 받아놓게 되었죠. 저희 친정집에 대한 언급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하고 제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말도 안 하기로 말이에요. 그 소동이 끝난 뒤 저희 인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음식점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거든요. 남편도 딴짓하지 않고 가게에 열심히 붙어있었고 시모도 더는 저를 못살게 굴지 않았죠. 오히려 그날 이후로는 제가 이씨 집안 일으킨 며느리가 되어 남편보다 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두 사람 모두 제 눈치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가끔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저를 보며 조심하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뭐 그래도 예전 구박을 받을 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죠. 이렇게 저는 운이 좋은 건지 제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곳의 사연들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끝장을 보게 된 경우도 있던데 전 그에 비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해주어서 말이죠. 앞으로도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지금처럼 일이 잘 풀렸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모든 문제가 좋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